완벽하다고 믿었던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 직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다 죽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병원장은 비웃었죠. 아시아에서 온 연수생 주제에 감히 내 30년 경력을 의심해?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금지된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FDA 본부가 발칵 뒤집혔고 병원장은 수갑을 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하나 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카고의 겨울 아침은 매섭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호숫가를 따라 불어오면 사람들은 코트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하죠. 하나 역시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지하철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한국에서 몇 년을 바쳐 개발한 알고리즘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병원, 정식 명칭은 시카고 메디컬 센터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죠. 하나는 이곳에서 연수생 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임상약학 펠로우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병원 약재실 구석 창문도 없는 작은 책상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죠. 하나, 커피 좀 가져다 줄래요? 아침부터 선배 약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재실에는 이미 6명의 약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백인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죠.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는 그저 경험 없는 외국인 연수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커피를 건네며 하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 약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일찍 출력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약물 상호작용 예측 모델 베타 버전 3.0이었죠. 이 알고리즘은 하나가 한국에서 약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개발한 것입니다. 수천 개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약물이 환자의 유전적 특성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미국에서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다루며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하나의 존재는 투명인간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에서 그녀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다가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죠. 하나, 오늘 재고 정리 좀 부탁할게요. 또 다른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고 정리, 약사의 업무 중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한국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대학 연구실에서 그녀는 동료 연구자들과 밤새 토론하며 알고리즘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존중받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그녀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에서 온 연수생이라는 꼬리표만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약품 상자가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클립보드를 들고 하나씩 재고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약재실로 돌아온 하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약사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하나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가 있대요. 한 선배가 다른 약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웬델 병원장이 직접 발표한다던데요. A119 신약헌이래요. 드디어 승인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죠. 치매 치료제라니. 하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A119. 그 이름은 그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병원 전체가 그 신약의 임상시험으로 들썩였었죠. 하나는 직접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문들은 많았습니다. 거대 제약회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치매 치료제, 임상 3상까지 완료되었고 이제 FDA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복잡한 수식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죠. 하지만 하나는 이 시스템이 언젠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약제실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까지 병원의 모든 인력이 모인 듯했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닥터 웬델.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시카고 대학 병원의 병원장이자 임상시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웬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시카고 메디컬 센터가 지난 3년간 진행해온 A119 임상시험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완벽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웬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119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아니 거의 멈추는 수준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은 미미했고 환자들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입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로 들썩였습니다. 하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치매 치료제의 개발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웬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FDA에 최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FDA의 승인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이 성공에 대한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상당한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 커졌습니다. 웬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팀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오늘 저녁 병원 측에서 축하 만찬을 준비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웬델 병원장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몇몇 고위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같은 것이었죠. 웬델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3년간의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미미하다니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기후일 것입니다. 웬델 병원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이 병원은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숨길 리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웬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결과, 미미한 부작용.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제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연수생인 하나에게도 제한적이지만 병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A119 임상시험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환자 기록과 약물 반응 데이터는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알고리즘에 입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완벽한 결과라면 그녀의 시스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불안감은 기우였던 셈이죠. 하지만 만약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연수생일 뿐이었습니다. 권한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데이터가 그녀의 노트북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하나의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A119 임상시험 데이터, 327명의 환자 기록, 3년간 축적된 혈액 검사 결과, 심전도 그래프, 매 영상 자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알고리즘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이었죠. 수천 개의 기존 약물 부작용 사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약물이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이터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는 분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5%, 10%, 20%. 하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40%, 60%. 분석은 계속되었습니다. 약제실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구석에 앉아있는 하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축하 만찬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웬델 병원장이 얼마나 멋진 연설을 했는지, 병원이 받게 될 연구 지원금이 얼마나 큰지 모두들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노트북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분석이 완료된 것입니다. 하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과 화면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녹색 글씨로 전반적 안전성 평가,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웬델 병원장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세부 분석 탭을 클릭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반응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췄습니다. 화면 아래쪽 심혈관계 반응 섹션에 작은 빨간 경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창이 열렸고 상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심전도 QT 간격 이상 패턴 감지, 환자 17명에서 미세 연장 확인됨. 하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QT 간격,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이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었죠.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 연장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수준일까요? 하나는 해당 환자들의 원본 심전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프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7명의 환자, 모두 A119를 복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전도를 보니 확실히 QT 간격이 조금씩 길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조금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의 상한선을 살짝 넘는 정도였죠.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하나는 병원의 공식 임상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심혈관계 부작용 섹션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미한 심전도 변화가 일부 환자에게서 관찰되었으나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임상적 의미 없음, 임상적 의미 없음. 즉,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소한 변화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자신의 알고리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스템은 왜 이것을 경고로 표시한 걸까요? 하나는 알고리즘의 내부 로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심전도의 절대값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와 교차 분석을 한 것입니다. 17명의 환자, 하나는 그들의 유전자 프로필을 불러왔습니다. 병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임상시험 참가자의
기본적인 유전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7명의 환자 모두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KCNH2, 이것은 심장의 이온 채널과 관련된 유전자였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특정 약물에 노출될 때 심장 부정맥 위험이 높아질 수 있었죠. 하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KCNH2 변이와 약물 유발성 QT 연장에 관한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편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논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KCNH2 변이 보유자에서의 약물 유발성 심장 돌연사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는 논문을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약물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정상인에게는 안전한 용량의 약물도 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죠. 심전도의 미세한 변화도 간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나는 다시 A119 임상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17명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는 최근 추적 관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환자 기록이 하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환자 번호 0107, 62세 남성. 그는 임상시험 3상 마지막 달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하나는 그 환자의 상세 기록을 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돌발성 심장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였죠. 하지만 하나는 그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KCNH2 변이. 그는 그 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일주일 전 심전도 기록을 보니 QT 간격이 명확하게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A119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A119와 그의 유전적 취약성이 결합하여 그를 죽인 것이죠. 하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전체 327명의 환자 중에서 KCNH2 변이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명. 전체의 약 7%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17명에게서 심전도 이상이 관찰되었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이 약이 승인되어 시장에 나온다면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는 약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7%가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약 42만 명이었습니다. 만약 이들 중 같은 비율로 심장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나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수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 위험을 임상적 의미 없음으로 치부했지만 하나의 알고리즘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공식 보고서는 이것을 간과한 걸까요? 하나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각주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변이와 약물 반응의 상관관계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즉, 그들은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전도의 절대값만 보고 정상 범위 내에 있으니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환자 0107의 사망도 기저질환에 의한 돌발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누락이었습니다. 웬델 병원장과 그의 팀은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진실을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녀는 약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배 약사들은 여전히 웃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A119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죠. 하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말을 들어줄까요? 하나는 결정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직접 가야 했습니다. 웬델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임상시험 총책임자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FDA 제출을 멈출 것입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들고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웬델 병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병원장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웬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네. 나중에 와. 하지만 병원장님, 이건 A119에 관한 건데요. 웬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성도 하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하나입니다. 이 병원의 연수생 약사이고요. 웬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레이스, 이 친구는 우리 연수생이야. 하나, 지금 우리는 중요한 미팅 중이네.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A119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웬델 병원장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시카고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그가 받은 수많은 상패와 감사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권위가 그 방 안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죠. 하나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웬델 병원장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 그레이스라고 불린 그 사람은 하나를 마치 방해꾼을 보듯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니 무슨 소리인가? 웬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A119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교차 검증을 한 결과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발견했어요. 안전성 문제? 웬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나? 자네는 연수생 약사일 뿐이야. 연수생이라도 병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은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이에요. 하나는 노트북 화면을 웬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와 유전자 분석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보세요. 17명의 환자에게서 QT 간격 연장이 관찰됐습니다. 모두 KCNH2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환자 0107. 그분은 임상 중에 돌연사하셨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웬델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QT 간격? 자네가 말하는 그 변화는 정상 범위 내야. 우리 팀이 이미 검토했어.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이 약이 특정 유전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 모델은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모델이라니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의 3년간 임상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는 그레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그레이스 핸더슨입니다. A119를 개발한 노바파 선임 부사장이에요. 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약회사 사람이었습니다. 웬델과 함께 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죠. 그레이스 씨, 저는 제약회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환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약이 승인되어 시장에 나간다면 수십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웬델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만, 하나,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네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도 아니고 임상시험 팀원도 아니야. 그저 1년차 연수생일 뿐이라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병원장님, 이 그래프를 보세요. 환자 0107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심전도 변화르려.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어요. 웬델은 화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 0107은 62세의 남성이었어.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었지. 그의 사망은 기저질환 때문이야. 부검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그분의 유전자 정보를 보시면
유전자 정보는 우리 임상시험의 평가 기준이 아니야. 웬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나는 움찔했습니다. 우리는 FDA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랐어. 모든 안전성 평가 항목을 통과했고 독립적인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고. 자네가 누구길래 이 모든 과정을 의심하는 건가?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추가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병원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FDA 제출을 며칠만 늦추시고 유전자 분석을 추가로 해보시면. 그레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봐요, 이하나 씨.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아요? 이 신약 개발에 10년이 걸렸어요. 수천억 원이 투입됐죠.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이 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은 이미 확보됐어요. 참상 임상까지 완료했고 모든 데이터가 완벽해요. 당신의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데요? 검증도 안 된 개인 프로그램으로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뒤엎으려는 거예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투자해 개발했고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검증됐습니다.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고 약물 상호작용 예측 정확도가 92% 이상이에요. 한국에서요? 그레이스가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FDA는 한국의 검증 따윈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의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웬델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하나, 자네의 열정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임상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인지 모르는 거야. 자네가 본 그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검토하고 평가한 거라고. 그럼 왜 유전자 분석은 안 하신 겁니까? 하나의 질문에 웬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필수 항목이 아니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우리는 FDA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 평가를 완료했어. 하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전은 이미 확보됐다니까. 웬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는 이 병원의 말단 연수생이야. 자네가 무슨 권리로 30년 경력에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지? 자네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내 판단을 의심해.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웬델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동료 의료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에서 온 경험 없는 연수생으로만 봤죠. 병원장님, 저는 당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발견한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웬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맞다고? 하나, 자네는 착각하고 있어. 여긴 자네가 학교 다니던 한국이 아니야. 여긴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병원이라고. 우리의 기준은 자네네 나라보다 훨씬 높아. 그 말에 하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편견이었죠. 병원장님,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데이터? 그레이스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데이터가 아니라 추측이에요.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혁신적인 신약 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렸어요. 17명의 환자, 1명의 사망자, 명확한 유전적 패턴. 이게 추측인가요? 웬델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하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최종 승인서야.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우리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한 거라고. 자네는 이 전문가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건가? 하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였죠. 하지만 이 위원회도 유전자 분석 결과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평가 범위가 아니었으니까.
웬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하겠네. 자네는 선을 넘었어. 자네의 역할은 약제실에서 처방을 확인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거야.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자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월권이야.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월권이라뇨? 생명은 이미 우리가 지키고 있어. 웬델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울렸습니다. 이봐, 하나. 여긴 자네의 작은 실험실이 아니야. 여긴 미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우리의 데이터는 완벽해. 자네가 감히 그걸 의심하는 건 오만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를 찾아오지 마.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웬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병원장님, 나가. 웬델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조롱했고 내쫓았습니다. 하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17명의 환자 데이터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전도, 유전자 정보, 경고 신호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었죠. 그리고 내일 아침 웬델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FDA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하나는 무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연수생일 뿐이었으니까요. 하나는 약제실로 돌아왔지만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웬델 병원장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긴 자네의 작은 실험실이 아니야.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리고 가장 아팠던 말. 여긴 자네네 나라보다 훨씬 높아. 하나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한국을 떠나 이곳까지 왔는가? 그녀는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약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돕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단 한 명의 환자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그녀의 경고를 듣지 않았죠. 하나는 다시 약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시간이었고 약사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17명의 환자, 1명의 사망자, 명확한 위험 신호. 하나는 이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틀렸을까? 혹시 과도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A119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었죠. 하나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뒤졌습니다. KCNH2 변이와 약물 유발성 심장마비에 관한 연구들을 더 찾았습니다. 10여 편의 논문을 읽었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 보유자들은 특정 약물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통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미국 인구 중 약 5에서 7%가 이 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A119가 승인되어 널리 처방된다면 수십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환자 0107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웬델 병원장과 노바팜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 하나의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인사팀이었습니다. 하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하나 약사님께 내일부터 귀하의 부서 배치가 변경됩니다. 약제실에서 지하 1층 의료기록 보관실로 발령됩니다. 새로운 업무는 과거 환자 기록의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인사팀 드림. 하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의료기록 보관실. 그곳은 병원에서 가장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오래된 종이, 기록들이 쌓여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좌천이었습니다. 하나는 즉시 이유를 알았습니다. 웬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를 멀리 보내려는 것이었죠. 약제실에서, 임상 데이터에서, 모든 것에서 그녀를 격리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했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환자의 안전을 걱정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보관실로 발령되면 병원 시스템 접근 권한도 바뀔 것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A119 관련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15분. 웬델은 내일 아침 6시에 FDA로 최종 보고서를 전송할 것이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3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웬델이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녀는 직접 FDA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수생인 그녀가 FDA에 직접 연락한다고 해서 들어줄까요? 그녀에게는 공식적인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웬델이 이미 모든 데이터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FDA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죠. 하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내부 고발 시스템. 대부분의 큰 병원에는 윤리위원회나 내부 감사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미 그 방법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웬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처리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FDA 승인이 완료되어 있겠죠. 그녀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이 복잡한 의학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기사가 나온다 해도 웬델과 노밥 그것을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할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약제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하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FDA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신약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FDA는 최종 승인 전에 모든 제출 자료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추가 정보나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면 그것도 검토 과정에 포함된다고 했죠. 하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분석 결과를 FDA 시스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면 웬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방 정부의 승인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FDA 제출 시스템은 허가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공식 담당자, 즉 웬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만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었죠. 하나 같은 연수생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병원 시스템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웬델은 내일 아침 6시에 자동 전송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그 보고서는 이미 병원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송 대기 상태로 말이죠. 만약 하나가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만약 그녀가 자신의 경고 데이터를 그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웬델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분석 결과가 FDA로 전송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병원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해킹이었고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적발되면 그녀는 해고당할 것이고 약사 면허를 잃을 것이며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 11시, 하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는 환자 0107을 떠올렸습니다. 62세의 남성, 치매로 고통받다가 희망을 품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돌연사했던 사람. 그의 가족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있을까요?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6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정히 지난 시카고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나는 텅 빈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객차 안에는 그녀 말고 2~3명의 승객만이 더 있었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녀처럼 누군가를 위해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17명의 환자가 보낸 경고 신호, 1명의 죽음이 남긴 증거, 그리고 수백만 명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 하지만 동시에 그 노트북은 그녀의 인생 전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그녀가 하려는 일이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새벽 1시, 하나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결코 잠들지 않았죠. 하나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데스크의 야간 경비원은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직원증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목적지는 병원 중앙 서버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고 병원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관리되는 곳이었죠. FDA 제출 시스템도 그곳에서 작동했습니다. 서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직원증을 가져다 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하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우연히 IT 부서 직원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은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했었죠. 123456. 너무나 단순한 비밀번호였습니다. 하나는 숫자 패드에 123456을 입력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버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검은색 서버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기계들의 작동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리용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 책상에 모니터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온 보안 우회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연구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었고 화면의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진행률이 표시되었습니다. 30%, 50%, 70%.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모니터 밝기를 낮추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그저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관리자 권한 획득. 하나는 이제 병원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FDA 제출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웬델이 준비한 최종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전송 예약 시간은 오전 6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A119 안전성 긴급경고 보고서. 이것은 그녀가 발견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17명의 환자 분석, 유전자 상관관계, 그리고 환자 0107의 사망 사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웬델의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요약 섹션 바로 다음에 자신의 경고,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긴급 안전성 경고, 본 신약은 KCNH2, 유전자 변이 보유자에게 치명적인 심장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분석 결과는 첨부 문서 참조 요망,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FDA 담당자가 보고서를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이 경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저장 버튼을 눌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웬델이 새벽에 일어나 보고서를 최종 확인한다면 하나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전송 예약 시간을 오전 5시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웬델의 계정 수정 권한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는 USB를 뽑고 접속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하나는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하나는 다시 보안 데스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퇴근하시나요? 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잠깐 들렀었어요. 하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경고는 FDA로 전송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웬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녀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였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하지만 동쪽 끝에서는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5시 정각. 지금쯤 그녀가 수정한 보고서가 FDA로 전송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선을 넘었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6시.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하나 약사님, 오늘 오전 9시까지 병원장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하나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웬델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는 아마 새벽에 일어나 보고서를 확인하려 했을 것이고 이미 전송이 완료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경고, 문구를 보았겠죠. 하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하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연수생이래. 병원장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라던데. 소문은 이미 퍼진 것입니다. 병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웬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웬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스도 거기 있었고 병원 법무팀 직원 2명, 그리고 보안팀장까지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이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죠. 앉지 마. 웬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하나,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나?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웬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새벽 1시 15분, 자네는 자네의 직원증을 사용해 병원에 들어왔어. 그리고 새벽 2시 중앙 서버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지. 보안 카메라에 다 찍혔네. 웬델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하나가 서버실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자네는 관리자 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했고 FDA 제출 시스템에 접근했어. 그리고 내가 승인하지도 않은 문서를 우리 병원 이름으로 연방 정부에 제출했지. 이게 무슨 짓인가? 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했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전? 웬델이 비웃었습니다. 자네는 병원 시스템을 해킹했어. 이건 중범죄야. 자네는 지금 연방법을 위반한 거라고. 그레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하나 씨, 당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당신은 공식 문서를 위조했고 연방정부를 속였어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17명의 환자 데이터, 유전자 분석 결과, 모두 실제 병원 기록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자네가 해석한 거잖아. 웬델이 소리쳤습니다. 자네의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를 마치 병원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제출했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하나 씨, 당신은 다음의 혐의로 고발될 것입니다. 첫째,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둘째, 업무상 기밀 정보 무단 사용. 셋째, 연방정부 제출문서 위조.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불법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병원장님이 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고? 웬델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의 망상을 경고라고 부르는 건가?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1년차 연수생이야. 자네가 무슨 권리로 30년 경력의 나를, 그리고 이 병원의 명성을 더럽히는 거지? 명성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A119는 위험합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에요. 환자 0107은 이미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레이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실? 당신의 진실은 FDA가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신의 그 황당한 주장은 오늘 오후쯤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FDA가 제 데이터를 보게 됐으니까요. 웬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다가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하나, 자네는 끝났어. 오늘 당장 해고야. 자네의 약사 면허도 정지될 거고 미국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야. 자네가 한 짓은 의료계에서 용납될 수 없어. 하나는 웬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만약 제가 옳다면, 만약 A119가 정말로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 책임은 병원장님에게 있어요. 웬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지금 당장. 보안팀장이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비웃는 소리,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 하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하나 씨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민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하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의 경력, 그녀의 꿈,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시카고 대학 병원의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그녀는 진실을 발견했고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FDA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의 데이터를 무시한다면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차는 시카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FDA 담당자가 하나의 보고서를 열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하나는 철창 너머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유치인들의 신음소리, 경찰관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하나는 병원 약제실에서 평범한 연수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범죄자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혀 있었죠.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전 10시 경찰관이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하나, 전화 받을 수 있어. 하나는 일어나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야, 나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하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구나.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지금 무슨 상황이니?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어? 하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일을,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옳은 일이라니? 하나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니.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미국에 보냈는데,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더 좋은 기회를 얻으라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하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그녀의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녀의 유학 비용을 마련했죠. 그들은 딸이 성공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야, 엄마,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설령 제 인생이 망가지더라도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하니? 변호사는 구했어? 보석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하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는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환자 0107.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지금 하나의 부모님처럼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가족이 그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하나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천장, 차가운 형광등 불빛.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 빠르게 오가는 대화 소리,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유치장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FDA에서 연락 왔어. 시카고 대학 병원 전체가 지금 난리야. 무슨 일인데? 그 신약 A119 말이야. 승인이 보류됐대. 긴급 감사가 들어갔어. 하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FDA 긴급 감사. 그들이 그녀의 보고서를 본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오후 3시 하나에게 면회인이 왔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입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하나 씨?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당신은 누구시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첸입니다. FDA 신약 안전성 평가부서 책임자입니다.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FDA 그들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하나 씨,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A119와 KCNH2 유전자 변이의 상관관계 분석이요. 제 보고서를 보셨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병원의 원본 데이터를 압수했고 당신의 분석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하나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A119는 특정 유전자 변이 보유자에게 극도로 위험합니다. 웬델 병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누락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요.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예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니 기쁨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웬델은 돈을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지금 웬델 박사와 노밥 임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증거 은폐 및 연방의약품 안전 규정 위반 혐의입니다. 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고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하나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경력, 당신의 자유까지도요. 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하나 씨, FDA는 당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1시간 후면 당신은 석방될 겁니다. 그리고 첸이 잠시 멈췄습니다. FDA는 당신에게 특별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약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개혁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요. 당신의 알고리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범죄자로 취급받던 그녀가 이제 연방정부의 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첸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하나 씨, 당신은 시스템이 놓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에 맞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마침내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석방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시카고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도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범죄자였습니다. 지금은 연방 정부가 인정한 내부 고발자였고 FDA의 특별 자문위원이었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약사, 수백만 명 구한 영웅, 제약회사와 병원의 부패, 젊은 연수생이 폭로, 시스템이 놓친 진실, 알고리즘이 밝혀내다. 헤드라인들은 하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죠. 그것이 약사의, 의료인의 본분이었으니까요. 웬델 병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노팜의 임원 3명도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위험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전문가들은 그들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A119의 승인은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노바팜은 약 재설계해야 했고
새로운 임상시험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여 KCNH2 변이 보유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프로토콜을 적용하기로 했죠.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었지만 그것은 마땅한 대가였습니다. 시카고 대학 병원은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FDA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고 병원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FDA 본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하나 박사님, 내일 오전 10시 워싱턴 본부 회의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약 안전성 검증 시스템 개혁안 최종 검토 회의입니다.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FDA의 표준 검증 도구로 채택될 예정이었고 앞으로 모든 신약은 유전자 기반 안전성 평가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약물 안전성 예측 시스템 버전 4.0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정확한 예측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문득 하나는 환자 0107을 떠올렸습니다. 62세의 남성, 치매로 고통받다가 희망을 품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돌연사했던 사람. 하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례가 수백만 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호수 위로 반짝이는 빛, 거리를 걷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하나는 한국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죠. 하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엄마,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니?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옳은 일을 선택했잖니.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약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니? 내 환자의 안전이요. 맞아, 내가 그걸 지켰구나.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그것이 그녀에게는 어떤 상이나 명예보다 소중했습니다. 석 달 후, 하나는 워싱턴의 FDA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프로젝트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약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혁,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 가이드라인 제정, 임상시험, 데이터 투명성 강화. 하나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환자 0107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하나 박사님께, 저희는 환자 0107, 제임스 톰슨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A119 임상시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박사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박사님 덕분에 다른 많은 가족이 저희 같은 슬픔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임스 톰슨, 환자 0107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1년 후, 하나는 전미약학협회로부터 올해의 약사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수백 명의 동료 약사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환자를 생각했고 데이터를 믿었고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FDA 동료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날아온 부모님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연수생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체포당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믿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웠고 진실이 승리했으며 정의가 실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